상시비 고릅니다. 센서 스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유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장부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생각보다 먹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 능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게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일부 지역에 휘발유가 바닥나는 등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제가 막 내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당장 9월 25일에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남부 크렘반도의 주유소 절반이 휘발유 판매를 중단하였고요.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주 등을 포함하는 러시아 남부 연방 강구는 전체 주유소의 14%인 220곳이 연료 판매를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에너지난이 심하죠. 당장 현재 러시아는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요. 도로에는 자동차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러시아의 정유 인프라를 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러시아 내에는 총 38곳의 정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8월부터 9월 동안 정유소 38곳 중 25곳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젤유 수출량도 202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9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가 흑해항구 도시 노보로시스크를 공습해서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과 셰스카리스 터미널에서는 석유 선적이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이 두 곳에서 수출하는 석유만 하루에 200만 배럴이 넘을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석유들이 선적되는데 중단된 거죠. 무엇보다도 레닌그라드주의 키리시 정유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은 정유를 뽑아내는 곳인데요. 여기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80대에서 90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보내서 최소 3대 정도를 정유 공장에 자폭시킨 데 성공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핵심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석유 처리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공장의 총 생산량이 4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 가동이 중단되었고요. 정비에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송유관 업체들도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러시아의 대형 송유관 업체인 트란스네프트는 산유업체들이 자사 송유관 체계에 저장할 수 있는 원유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사의 기반 시설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줄여버린 겁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기반 시설을 공격했기에 발생한 것들이었죠. 러시아의 원유 정제 용량은 5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란스네프트가 저장량 제한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러시아 내에서 추출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트란스네프트가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전세계 산유량의 9%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이렇다 보니 꽤나 영향이 가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죠. 당장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유 생산 능력이 하루에 약 30만 배럴 정도가 감소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원유 시설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니까요. 러시아는 국내 휘발유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세가 심각해서 지난 7월부터 휘발유 해외 수출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래도 디젤은 생산량의 국내 수요로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서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디젤 기반 시설들만 공격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 내에는 연료 가격이 25%나 상승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암시장을 통해서만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요. 암시장에서는 휘발유 1리터당 약 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휘발유 1리터당 1,66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내 연료가 얼마나 부족해졌는지를 알 수 있죠. 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8월 러시아의 석유, 연료 수출량은 하루에 약 730만 배럴로 나왔는데요. 이는 7월 대비 7만 배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죠. 아무래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일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수많은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의 에너지 덕분입니다. 당장 최근 10년 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이 러시아의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50%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다른 나라들도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제3국 수입 등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제를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외교를 통해서 제3국 수입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공습하면서 러시아 에너지에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당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14일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효과를 보는 제재는 러시아 정유소, 터미널, 석유 저장고에 나는 화재라고 말하였고요. 우리는 러시아 석유 산업을 크게 제약했고 이것이 전쟁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할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부의 에너지 인프라를 더 공격하라고 우크라이나에게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장거리 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전쟁부와 정보기관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 미국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기반으로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정유 시설과 발전소,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게 된다면요. 이론적으로는 모스크바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0월 2일 보도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요 7개국 즉 G7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각국이 개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강도 높은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 원유를 여전히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산 에너지와 거래하는 나라들까지 압박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명확한 계산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막대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에너지 수출에서 비롯되는 자금이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 수익이 러시아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부분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전쟁을 멈추게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G7은 이런 점을 겨냥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G7은 기존에 부과된 경제 제재로 인해 서방 국가 내에 묶여있는 러시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수백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된 상태인데 이 자금을 단순히 압류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군사 지원에 직접적으로 전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는 자금을 잃을 뿐 아니라 그 돈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능력 강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제재가 단순한 압박 수단을 넘어 전황을 바꾸는 직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처럼 단합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제3국들에 대한 경고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까지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G7의 전략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말려버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양국의 전력 격차를 벌리려는 의도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에너지 수출길이 좁아지고 외화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동결된 자산마저 적국인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심리적 타격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G7의 결정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단순히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공망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와 주요 에너지 거점, 군사시설 주변에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증강 배치하고 전자전 장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드론의 통신과 위치 파악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당국은 일부 공습에서 수십 개의 드론을 사전에 격추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론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위협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단 몇 기가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더라도 정유소나 송유관 같은 핵심 시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력망, 항만, 철도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맞대응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공습을 하는 이유는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함락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영토가 함락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러시아 기반 시설들을 공격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아마도 전쟁은 더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무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수출 경로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서방 시장이 막히자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원유와 가스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들여와 정지한 뒤 다시 서방에 되팔고 있으며 중국 역시 서방 제재와 상관없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꾸준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합니다. 중국과 인도는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실상 헐값의 자원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량은 유지되더라도 수익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유소, 송유관 같은 에너지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하루아침에 복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핵심 장치가 불에 타거나 폭발로 파손될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방공망 강화, 반격, 우회 수출이라는 대응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기반 시설을 대규모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